최근에 그 뉴스 보셨죠? 트럼프가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가지고 당신 영어 잘한다. 영어 어디서 배웠냐? 이러니까 라이베리아 대통령 얼굴이 개썩어 가던 거. 트럼프는 이번에 정말 엄청난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자! 라이베리아의 역사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미국 현지 시각 7월 9일입니다. 아프리카의 5개 국가죠. 5개 국가 만났어요. 어디 만났어?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세네갈,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베리아까지 이 5개 나라의 정상들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트럼프가 만났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5개 나라를 한꺼번에 일단은 만난 것 자체도 조금 존심이 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백악관이라고 하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에서 여러 명과 만나는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미국으로 오게 했고 미국에서 만났는데 5개 국가를 한꺼번에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그 특정 국가들의 국력, 영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 5개 국가 중에 한 국가의 대통령이 조금 말이 많아지니까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말해야 됩니다. 스케줄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야, 이 진짜 이게 참 나라의 국력과 이런 어떤 정상회담을 할 때 나라의 국력이 다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나라 상대 국가의 국력이 낮아도 국력이 약해도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거든요. 자, 이번에 만난 5개 국가 세네갈, 가봉, 모리타니,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2025년 4월 기준으로 어림잡아서 만들어진 IMF 데이터인데요. GDP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이 전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가 13위죠. 2025년 기준이면 잠정 추정치예요. 세네갈이 107위, 가봉이 127위, 모리타니가 146위, 라이베리아 156위, 기니비사우 170입니다. 기니비사우 GDP를 만약에 반올림해서 23억 달러라고 하면은 미국의 무려 13,260분의 1입니다. GDP 순위만 봐도 지금 전 세계 최빈국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건데 아무리 근데 저렇게 GDP가 차이가 나고 국력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꼽을 주고 막 그 빨리빨리 그냥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죠 사실. 그죠? 자, 어찌되었든 저렇단 얘기는 뭐예요? 좀 어거지로 만난 느낌이 있어. 굳이 막 너네들 뭐 그렇게 영양가 없는데 그냥 내가 만나줄게 요런 느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는 만났단 말입니다. 미국한테도 이득이 있을 테니까 만난 거지 이득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아프리카 국가들 이번에 만난 국가들이 GDP는 낮은데 아직 개발을 안 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지하 자원이 많아요. 개발 예정지도 많고 개발을 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추정되는 곳도 많고. 자, 일단 모리타니는 지금 철광석이 많아요. 철광석도 많고 금도 많고 그리고 우라늄도 꽤 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도 금이랑 철광석이 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네갈하고 기니비사우 있죠. 여기는 인산염, 인광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인산염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들어가요. 인산이라고 하죠. 인산. 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식물에 뿌리는 비료, 농약, 뭐 아니면 생활용품, 세제, 샴푸 이런 데도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가봉은 망간이 많습니다. 가봉은 망간이 많은데 전 세계 망간 생산량 2위가 가봉이에요.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하고 2025년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미국이 망간 광석을 수입한 전체 중에 63%를 가봉에서만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봉이란 나라가 GDP가 낮으니까 뭐 미국한테 아예 쓸 데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은데 히토류라던가 이런 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요. 히토류 중요하잖아 지금.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아 아프리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최근 건 아니지만 이게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입니다. 2020년에서 23년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히토류 중에 무려 70%가 중국 수입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을 안 하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빨리 마련해놨었어야 돼요. 마련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아 놓고서 중국한테 맞다이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야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이랑 맞다이를 깝니까? 서로 좋을 게 없어 지금. 중국이랑 정말 맞다이를 깔 거면은 미국이 대비를 잘해놓고 했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로 추정된다. 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자체 생산이 되는, 미국도 이제 국토가 넓잖아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광물들도 있는데 100%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이 2024년 기준 15개나 있습니다. 비소상면, 세슘, 형석, 갈륨, 흑연, 인듐 어쩌고저쩌고 15개 광물은 미국이 전량 수입입니다. 전량 수입. 근데 이 15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미국이 수입해오는 국가가 또 어디다? 중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미국도 낮추면서 중국이랑도 이제 무역 전쟁도 하고 맞다이를 까야 되는데 이런 대비가 조금 아직은 좀 현찮아요. 아무튼 이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가 이제 미국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나는 진짜 이런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트럼프 정부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저 5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을 만난 이유가 불법 이민자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를 협의하려고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외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정부거나 오바마 정부, 조지 W 부시 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식선의 어떤 그런 나라였으면, 그 상식선의 정상 외교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 사실. 근데 너무 이 양반이 희한한 사람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불법 난민들 중에, 불법 이민자들 중에 범죄자들, 우선적으로 범죄자들만 일단은 잡아서 엘살바도르로 보냈어요. 막 너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미국에서 처벌해야 되긴 하는데 너는 미국의 깜빵도 그냥 들어가지 마라. 엘살바도르로 가라.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만난 이유가 요런 것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프콜스를 했어요. 이거를 2025년 7월 3일에 불법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요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만났을 때 불법 이민자들을 남미에서 온 사람이든 어디든 간에, 어디서 왔든 간에 일단 아프리카로 그냥 보내버린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실제로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 자기들이 과거에 끌고 왔던 흑인 노예의 후손들, 그 흑인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라이베리아로. 흑인 노예들 니네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니네 원래 고향 아프리카로 꺼져. 라이베리아로. 어때? 괜찮잖아. 너네 원래 고향이잖아. 3대, 4대, 5대째 흑인 노예로서 북미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고 이미 적응이 되었는데 대뜸 너네는 야생동물 같은 존재니까 그냥 라이베리아로 가가지고 사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적이 있어서 미국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라이베리아가 공용어가 영어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트럼프가 이번에 뭔 얘기를 했느냐? 라이베리아 대통령한테 당신의 영어는 훌륭합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교육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표정이 썩은 거예요. 표정이 썩어서 뭐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래 뭐 땡큐 뭐 요런 느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과거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외교부의 참모진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라이베리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는 나라다. 실수하면 안 된다. 요런 거를 참모진들이 일을 했었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자, 미국에는 지금도 흑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쵸? 왜 많이 살아요? 이민을 온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최근 들어서.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과거에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미국이란 국가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 미국이란 국가가 뭐야?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는 지금 보면 뭐야? 영국 섬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이게 1700년대 중반의 영국 식민지 영토입니다. 이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똑같은 거야. 영국 섬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꺼져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좋게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생긴 게 미국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흑인 노예들을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계속해서 돈 주고 사왔고, 그러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흑인 노예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쵸? 흑인들이. 자, 이런 와중에 나중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국의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남부에서는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싸우면서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쵸? 링컨 대통령 때 일어났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흑인들이 이제 자유흑인, 자유로운 노예가 아닌 흑인으로 이제 되어 간 거죠. 그쵸?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그래, 링컨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 착하고 흑인 노예들 해방해주고 참 좋은 나라다. 요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흑인들을 위해서 노예제를 폐지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폐지를 해줬느냐? 일단은 이 미국이란 국가가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이랑 맞다이를 까는 과정에서 프랑스가 지원해주고 별지랄 다 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이긴 거예요. 사실 간신히. 그냥 꿀로 이긴 게 아니야. 물론 이 대서양을 건너와야 되는 영국의 어떤 군사력의 약화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해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간신히 독립을 한 거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 입장에서 영국이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바로 위에 또 영국이 있거든. 캐나다죠, 캐나다. 영국의 식민지가 바로 위에 있는 거야. 미국이 탄생했어도.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영국이 언젠가는 우리 미국을 또다시 건들지 모른다. 또다시 먹으려고 할지 모른다. 자, 이런 와중에 영국은 미국보다 30년 넘게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무려 1834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해요. 미국은 남북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여차저차 막 과정을 거친 다음에 1865년 되어서야 노예제도가 폐지된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얘네 영국 나중 가서 얘네가 우리 미국을 언제 또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영국이 나중 가서 그리고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 봐봐라, 자유민주주의 드립치면서 우리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저 미국 쟤네들 노예제도도 폐지 안 하고 저렇게 야만적인 나라라고. 쟤네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냐고 외부에서 외교적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자, 둘째로 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봐. 여러 가지 뭐 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지만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미국도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공장들이 많이 생겼을 때예요. 1800년대 초중반이면,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 공장 노동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공장 노동자라고 하면은 3D 업종이다, 기피하는 직업이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야. 마치 지금 AI가 발전하는 시기에 개발자 느낌?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업이란 말이에요. 저 공장 노동자들이 신문물이란 말이야, 신문물. 근데 이거를 백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어, 당시에는. 백인만 해야 된다. 이 공장 노동자는 감히 무슨 목화밭에서 목화나 따고 뭐 그러던 것들이 이제 와서 무슨 공장에서 백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이런 첨단 산업에서 고급 인력들하고 함께 니네 흑인이 뭔데 이럴 때도 같이 백인들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 요런 것도 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미국은 흑인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 공장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됐느냐? 북부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북부와 동부, 지금의 뉴욕이라던가 미국의 북동부 같은 데죠. 여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북부는 노예제 폐지를 얘기하는 게 많았던 거고, 남부는 계속해서 플랜테이션 농업, 목화밭 이런 농사를 많이 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과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흑인 노예들이 있기를 바랬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물론 신앙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등이야, 평등. 남녀노소 누구든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가족 구성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마음에서도 흑인 노예제 폐지를 외쳤던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그 신앙적인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 결국에 이 흑인 노예제를 폐지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는 권력자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유가 더 앞서가지고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했다?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는 거예요. 흑인 노예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없애자고 한 거예요. 흑인 노예가 필요가 없어졌으면 그냥 노예 폐지하고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고, 막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여운 마음, 노예들을 해방해줘야 된다는 도덕적인 이유, 이런 게 실제로 이 양반한테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솔직한 얘기로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솔직히. 당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도 그런 게 있어.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남부에서는 목화밭 같은 거 많았고요, 플랜테이션 농업도 많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졸라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말자고 했던 거고, 그쵸? 이미 남부에서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북부에서는 야, 너네 자유야, 이제 나가, 그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너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노예로 사느라. 이제 너넨 자유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야, 너네 자유야,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이제 공장 노동자 할 건데 나는 너네랑 같이 엮여있기 싫으니까 너네 자유니까 이제 꺼져, 요런 느낌 있죠. 요런 느낌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흑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을 가능성이 졸라게 높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 구역이 있었습니다. 유색인종, 백인들만 갈 수 있는 식당, 흑인들만 갈 수 있는 식당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미 1865년에 노예제 폐지됐는데 무려 50년이 지났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흑인들 노예제 폐지되고 이제 자유 흑인이 됐는데, 그럼 얘네가 백인이랑 이제 똑같은 처우, 똑같은 이제 투표권에 똑같은, 그냥 다 똑같이 이제 백인들하고 산단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얘네 흑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살고 그건 싫지, 솔직한 얘기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 나오냐면은 원래 흑인들은 아프리카가 고향인 야생동물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흑인들의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프리카로 보내줘야 잘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이 미국에서 뭐 하려고 사냐. 얘네를 위해서라도 아프리카로 얘네를 다시 보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미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미국 본토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미 예진작의 조상의 조상 때 끌려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으면서 한평생 살아온 흑인들을 너네 원래 고향 아프리카잖아. 야생동물 무슨 독수리 같은 거 그 야생에 풀어주듯이 무슨 아프리카로 원래 저기로 가봐 이런 거잖아 지금 이게. 그런 나라가 바로 어디다? 저러면서 보내려고 했던 나라가 어디다? 라이베리아다.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는 라이베리아 대통령한테 너 영어 잘하네 어디서 교육받았어? 당신의 영어는 훌륭합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기가 차는 짓을 한 거죠 진짜로. 기가 차는 짓을.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16년에 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미국 식민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뭐냐 그냥 저 식민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뭐 미국이 식민지 개척하려고 또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만 식민협회야. 자 로버트 핀리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흑인들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자유흑인들과 함께 저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었어 이 양반이. 그래서 신앙의 빛을 아프리카 땅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 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그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북미에서 북부 지역에서 특히 공장들이 많아지고 자유흑인들이 많아지면서 얘네들 아프리카로 그냥 보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인 거야 이 양반은 딱. 로버트 핀리 목사 입장에선 딱이잖아요. 이 자유흑인들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실제로 가고 싶은지 아닌지는 이 양반한테 솔직한 얘기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아프리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했을 거란 말이야 이 양반은. 그렇지 않아요? 흑인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이런 거를 이제 원했겠지 이 양반은. 목사님이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수많은 미국의 정치권과 권력자들이 당신 좋은 일 하네. 지원해 줄 테니까 제발 흑인들 데리고 빨리 아프리카로 가줘.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거죠. 이런 그 미국 식민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는 목적이 그 식민협회를 지원하고 돕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각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데 목표는 같은 거지. 이유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 미국 식민협회라는 그 사조직이에요, 사조직. 정부 주도하에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의 식민협회라고 하는 거는 이 아프리카의 여러 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를 전제로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의 새로운 땅을 개척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자. 요런 감성이에요. 자, 그래서 초반에는 저 미국 식민협회가 목사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들도 있고 자본가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무기도 지원받고 군대도 들고서 이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요. 참고로 미국은 이 라이베리아 지역을 들쑤시고 다녔는데 바로 옆에 시에라리온이 있죠. 영국도 저지랄을 했어요. 영국은 흑인 빈민구제위원회 영국은 흑인 빈민구제위원회라는 걸 처음 만들더니 우리도 아프리카로 보내자. 흑인들의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인 빈민구제위원회를 기반으로 또 이제 시에라리온으로 또 보냅니다. 사이 좋아요 참 그죠? 영국은 시에라리온, 미국은 라이베리아로 흑인들을 보낸 겁니다. 뭐 영국에서 온 흑인들, 미국에서 온 흑인들, 그리고 선교사들, 군인들 다 같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아프리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 아프리카에 살던 죽창 던지는 막 그 원주민들 총으로 쏴갈겨 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라이베리아 여러 지역에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이 라이베리아가 땅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요 지역 뭐 해안가 주변으로 막 요 지역 막 만들었겠지. 나중 가서 이 각자의 식민협회들이 만든 이 지역들을 통합하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라이베리아 연방입니다. 뭐 그냥 연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라이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1820년에서 1842년까지 미국에서 4,571명을 이주시켰어요. 그렇게 많이 안 갔어. 절대적인 전체의 숫자 대비하면 많이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4,500명 정도 보냈는데 강제로 끌고 가진 못했어요. 유도하고 이제 뭐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막 사탕발림으로 막 그 구라도 치고 막 이러면서 데려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2,752명이 사망하고 1,819명만 생존합니다. 야, 그래서 여기 갔던 사람들 중에 개 죽음 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지로 몰아낸 거야. 사지를 몰아낸 거.
그러니까 흑인들 니네가 가가지고 원주민한테 죽창 맞아 죽든가 말든가 알바노고 니네가 알아서 해. 빨리 꺼져 빨리. 뭐 이런 거지.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 식민협회가 사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사단법인. 여기서 라이베리아 니네 연방 아까 만들었잖아. 그 라이베리아 연방 니네 빨리 국가 선포해라. 이제. 라이베리아 공화국이라고 빨리 국가 선포해라. 빨리 뭐하냐. 부추겨. 왜냐면 일단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서구열강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 이미 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다양한 나라들은 이미 한 번씩 뭐 찍먹해보고 막 그랬겠지만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 이런 거에 좀 후발주자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연병을 할 때예요. 아프리카 가지고도 이제 좀 싸우고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관심을 안 가졌어. 라이베리아인지 뭔지 뭐 흑인들 갔으면 그만이고 뭐 알바노다 알아서들 해라. 관심을 안 가졌어요. 흑인 노예제를 정작 자기들이 폐지를 해놓고서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거야. 라이베리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가지고 미국 식민협회가 야 이제 미국 정부도 관심을 껐다 니네한테. 지원도 안 해준다. 니네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 너네 각자 흩어져가지고 막 그 지랄하면 안 되고 너네 그 식민지 개척한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빨리 나라 세워야 된다 니네. 힘을 한가운데로 집회해가지고 제대로 나라 운영 안 하면 니네 X된다 이제.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이제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라이베리아 공화국이 됩니다. 1847년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겠죠 당연히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그쵸? 자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 저 라이베리아 지역에 미국 노예의 후손들이었던 흑인들이 이제 건너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후손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지역에 원래 살던 흑인들 원주민이죠 그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하면서 이제 또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웃퍼. 어이가 없는 황당한 역사인데 이게 자기들도 흑인인데 막상 자기들은 영어도 할 줄 알고 종교도 있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런다 이거야. 근데 라이베리아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들 원주민들 보니까 옷도 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잘 그렇게 많이 입진 않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막 야만적이다 저것들은 뭐 그냥 거의 가축 취급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 차별하고. 참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인간이란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참 뭐가 천사 같고 뭐가 착한 거고 뭐가 나쁜 건지를 모를 때가 있어 나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땐 잘못된 거지만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는 2025년에 인류만큼 쓰레기 새끼들 없을지도 몰라. 그런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겠지 당연히 라이베리아 정권에 대해서. 그쵸? 초반에는 이 라이베리아 지역에 대해서 아메리카 출신 미국 출신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이제 막 그랬는데 나중 가서 이제 원주민들도 영어도 가르치고 원주민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영어도 할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도 세력을 규합하고 무기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근데 미국이 도와줍니다. 미국이 도와줘요.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은 우리 미국이 퍼뜨린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라이베리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살짝. 요런 거 있죠. 우리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진짜 착한 나라야. 저 흑인들 잘 지내는 거 봐라. 저거 라이베리아에 딱 나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거 봐봐. 요런 거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 미국의 국력이라던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라이베리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어서 나쁠 거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은 미국이 막 좀 도와주러 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마. 자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하에 라이베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서구열강들도 함부로 라이베리아를 건들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구열강들의 침략을 잘 받지 않으면서 라이베리아의 역사가 스무스하게 흘러가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의 무기 공장이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철강, 고무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라이베리아에 고무가 있었대. 고무나무가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무라는 원자재 이런 것들을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이 사와요. 그래서 라이베리아가 2차 세계대전 전쟁 특수가 있었어. 이 고무 팔아가지고 전쟁 특수를 겪어서 라이베리아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좀 경기가 좋아져. 이 과정에서 라이베리아에 미국의 미군 기지도 생겨요. 이게 2차 세계대전 겪어보니까 수에즈 운하만 막는 게 아니고 희망봉 쪽에서도 우리가 군사작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베리아의 미군 기지도 딱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지. 전쟁 나면은 이제 이 유럽의 지중해를 통해서 아니면 요 대서양 쪽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수에즈 운하 아니면은 희망봉 건너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기를 이제 진두지휘하려면은 라이베리아 쪽에 미군 기지가 있을 게 나쁠 게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소 냉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퍼지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면 안 되는 거야. 가난하고 배고프면 공산주의가 자꾸 퍼지는 거야. 가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한도 한국도 지원을 해줘야 됐던 거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공산주의가 빨리 퍼진다 이거야. 그래서 라이베리아에도 원조를 해줘요. 미국이 1962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를 해줍니다.
꽤 많이 해줬죠. 그쵸? 이게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원조금 1인당으로 치면 가장 많은 수준이었대요. 자, 이렇게 라이베리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1980년 이름이 좀 특이해. 세뮤얼 도. 이 세뮤얼 도라는 사람이 군인이었어요. 라이베리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오리지널 흑인이었어. 아프리카 흑인. 아프리카 원주민의 후손. 오리지널 그 아프리카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흑인들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권력을 쥐고 이런 게 있었어요. 라이베리아 역사가. 근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 출신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흑인 집안 출신이잖아. 이 사람이. 엘리트 집안이었던 북미, 미국 출신 흑인들 집안들을 다 조지기 시작해요. 다 조져. 그들에 대한 분노, 그들에 대한 개빡침, 지금까지 쌓여있던 갈등들, 분노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막 했던 거죠. 그걸 막 해결해 주겠다면서. 근데 그게 누가 복수를 하면요, 복수가 또 복수를 낳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면 국민 통합, 국민들의 상처와 이런 걸 봉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는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조지는 거에 혈안돼가지고 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한 8년 동안 라이베리아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건 쿠데타급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어떤 구도가 있었냐면은 아메리카, 미국 흑인 출신들 기득권 중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붙은 아프리카 원주민들, 그리고 이제 쟤네들을 조지려는 원주민 출신 기득권들, 그리고 여기에 붙은 흑인들, 여기에 붙은 아프리카 원주민들, 부족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부족들이 라이베리아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1989년부터 97년까지 10년도 안 됐는데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1989년에 라이베리아 전체 인구가 251만 명이었어요. 91년도에 195만 명이 됩니다. 죽은 사람은 20만 명이 죽었는데 왜 인구가 무슨 뭐 60만 명이 다운되느냐? 그 20만 명 중에 애를 낳았어야 되는 사람들, 결혼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날아가니까 인구가 계속 태어나면서 유지가 되고 늘어나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태어났어야 될 애들이 안 태어난 거죠. 그러면서 증발한 거야.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인구가. 자, 그러다가 이 라이베리아 내전에서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겨요. 이 사람이 내전에서 이겨. 이 사람이 그리고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 돼요. 독재자면서 동시에 학살자로 불리는 사람이 진짜 개패급, 아프리카의 개패급으로 불리는 사람이야.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시죠?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어딥니까? 라이베리아가 아니에요. 시에라리온이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옆에 시에라리온이 배경이야. 저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근데 이 시에라리온에서 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입니다. 저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 내용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냐. 자, 일단 시에라리온이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참 많은 나라죠. 그쵸? 일단은 찰스 테일러가 지가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됐는데 시에라리온에서 당시 내전이 있었어요. 시에라리온 정부군이랑 시에라리온 반군이 싸웠어. 이 반군들이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총알도 필요하고 포탄도 필요하고. 근데 이 찰스 테일러가 시에라리온 반군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라이베리아 독재자 찰스 테일러라고 해. 반갑다. 너네 반군들이라며. 반갑다. 다이아몬드 가져와. 너네들 무기 필요하다며. 다이아몬드 갖고 오면 우리가 무기로 바꿔줄게. 이 짓을 한 거예요. 반군들한테. 그래서 시에라리온 반군들이 다이아몬드를 졸라게 캐. 저 캐는 과정이 블러드 다이아몬드죠. 수많은 어린애들 납치해와가지고 저 반군들이 그냥 착취하면서 개패듯이 패면서 다이아몬드 빨리 캐라 씨발놈들아 이지랄하면서 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캐서 라이베리아에 보내. 그럼 라이베리아가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시에라리온 반군한테 주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있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또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추악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시에라리온 내전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있었는데 이 시에라리온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과정에서 최대 3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이 과정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난민이 됐어요. 납치당했어요. 실종당했어요. 행방불명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들 지금 살아가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 하늘에 진짜. 정말로. 근데 이 시에라리온 내전을 지켜보고 있던 국제사회, UN, 미국 이런 나라들이 야, 잠깐만. 저 시에라리온 내전도 빨리 종식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문제는 지금 저거 뭐야 저거. 찰스 테일러 라이베리아 대통령 얘가 왜 갑자기 저 껴있는 것 같지?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래서 이 인간을 UN 전범재판소에 기소를 해요. UN에서. 전 세계가 같이. 근데 이 인간이 튀어요. 어디로? 나이지리아로. 라이베리아에서 이제 나이지리아 여기로 이제 튑니다. 도망을 갔는데 결국 잡혀요. 2006년에 잡혔어. 잡혀가지고 2012년까지 재판받아. 나이 많이 먹었죠 이제 이 양반. 양복은 또 잘 입었네. 2012년까지 재판받고 2012년에 50년형을 선고받아가지고 깜빵 처박혀 있어 지금.
이 사람 죽어야 나올 거예요 아마. 50년형 다 살면 100살 넘어가야 돼 이 사람. 자 아무튼 간에 시에라리온 내전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라이베리아도 내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라이베리아 국내 상황은 개판이었어요. 시에라리온도 개판이었고요. 마침 짜라라 그 아프리카 서부에 붙어있는 나라 둘이서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UN 평화유지군이 2003년부터 무려 2018년까지 15년 동안 2018년이면 그래봤자 한 6, 7년 전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라이베리아에 UN 평화유지군이 있었어요. 워낙에 치안이고 뭐고 개판이니까 그 과정에서 2005년에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AC 밀란, 첼시, 맨시티의 영웅 조지 웨아가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라이베리아 출신이죠. 자 근데 2005년 대선에서 떨어져. 2005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라이베리아가 앨런 존슨 설리프라고 해서 여자 대통령이 있어. 여자. 과거에 이제 그 세계은행 경제학자도 했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앨런 존슨 설리프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한테 조지 웨아가 59.4%다 40.6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 가서 이제 2007년 대선에 가서 이제 조지 웨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대통령으로. 근데 조지 웨아가 2017년에 당선됐잖아요. 그 다음에였던 2018년. 그 당시 라이베리아 물가 상승률이 무려 28.5%였습니다. 그리고 저 해에 IMF가 내년도 2019년 라이베리아 경제 성장률을 0.4%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침체지, 경제 침체. 경기 침체야. 1%도 안 된다는 건 경기 침체죠. 그래가지고 막 시위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라이베리아 대통령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년을 2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지 웨아가 2017년에 당선이 돼서 이제 2023년 대선에 또 한 번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발의 차로 떨어집니다. 조지프 보아카이 대통령한테 50.64%로 떨어져요. 49.36%니까. 야, 굉장히 간발의 차인데. 이 조지프 보아카이가 누구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영어 잘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영어 잘하냐고 물어본 사람. 이 양반이야. 이 양반. 자기들이 흑인 노예들 끌고 와서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 자유롭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풀어주더니 이제는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려고 하다가 생긴 나라가 라이베리아인데 그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영어 잘하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 정권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쵸? 자, 근데 지금 전 세계 그 어떠한 나라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정부로 공식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쇼이구랑 탈레반이 만난 장면이네요. 그쵸? 자, 러시아 정부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성형 피부과 인재고택 확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투 당근 간다요 후원자 이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최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오 제이팝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사오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